아름다운 우리 역사 10분 역공입니다. 지난 시간 이피꽁칠 유리왕과 형제 분열 재미있으셨나요? 오늘은 이피쫑팔 대무신왕의 부여 정벌 이야기입니다. 주몽을 쫓아낸 부여는 손자대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부여 대소왕은 주몽 시절부터 고구려를 압박했는데요. 그 압박은 유리왕 때까지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고구려에서 한 어린 왕자가 등장하는데요. 그가 바로 고구려 3대 왕 대무신왕 무율이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무율이 어릴 때부터 영특했다고 전해집니다. 11살에 태자가 되었고 곧 군사를 직접 다뤘는데요. 그 사이 부여 대소왕은 사신을 보내 굴복을 요구했습니다. 고구려는 그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도리어 대비했죠. 서기 22년 고구려가 먼저 부여를 향해 진군했는데요. 이 원정의 총사령관이 바로 젊은 왕 대무신왕이었습니다. 고구려군은 부여 남쪽으로 깊숙이 들어갔는데요. 진흙 늪지대에 갇혀 큰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부여 대소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들이쳤거든요. 포위된 고구려군은 사실상 전멸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구려 장수 괴유가 결정적으로 나섭니다. 괴유는 혼란 속에서 부여 대소왕의 머리를 베어버렸죠. 왕의 머리가 떨어진 그 순간 부여군 진영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수만의 부여 병사들이 지휘체계를 잃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군도 이미 포위 속에서 식량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대무신왕은 안개를 이용해 조용히 군대를 빼냅니다. 왕을 잃은 부여는 그날부터 빠르게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대소왕의 동생은 100명의 무리를 끌고 압록강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또 다른 왕족 갈사왕은 동쪽 산악으로 숨어들어 작은 나라를 세웠습니다. 거대했던 부여는 그렇게 세 갈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주몽이 쫓겨났던 그 부여가 손자 손에서 완전히 해체된 것이죠. 대무신왕은 곧바로 시선을 남쪽 낙랑국 쪽으로 돌립니다. 낙랑국은 평양 일대에 자리 잡은 작지만 단단한 세력이었습니다. 낙랑계는 적군 침입을 미리 알리는 신비한 북과 뿔피리가 있었습니다. 그 북이 울리면은 낙랑은 어떤 기습도 막아낸다고 전해졌죠. 이 북 때문에 고구려군은 매번 낙랑 앞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청년 왕자 호동이 등장하게 됩니다. 호동 왕자는 사냥을 핑계로 낙랑 땅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곳에서 낙랑광의 외동딸 낙랑공주와 마주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고 결국 혼인까지 약속하게 되었죠. 그러나 호동의 마음 한쪽엔 고구려의 임무가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공주에게 한 가지 잔인한 부탁을 꺼내게 됩니다. 낙랑계는 적군이 오면은 스스로 우는 자명고가 있었거든요. 이 자명고만 없애면은 낙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호동은 공주에게 그 자명고를 찢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사랑과 나라 사이에서 공주는 깊은 갈등에 빠지게 되었죠. 결국 공주는 호동을 택했고 칼을 들고 창고로 향했는데요. 공주는 자명고의 가죽을 깊숙이 갈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고구려 군대는 즉시 징역을 시작했죠. 낙랑은 적의 침입을 알리는 소리를 끝내 듣지 못했는데요. 고구려군은 낙랑의 성문 앞까지 조용히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낙랑광은 뒤늦게 사태를 알아채고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는 자명고가 찢긴 사실을 확인하고 분노를 터뜨렸죠. 기록에 따르면 낙랑광은 자기 딸을 직접 베었다고 전해집니다. 딸의 배신이 곧 나라의 멸망과 직결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낙랑국은 결국 고구려의 손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서기 32년에 일어났다고 삼국사기는 전하고 있죠. 대무신왕은 부여에 이어 낙랑까지 손에 넣게 되었는데요. 고구려의 영토는 이제 한반도 북부 깊숙이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호동 왕자의 운명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거든요. 사료를 꼼꼼히 보면 호동의 이야기가 점점 어두워지는데요. 그를 기다린 것은 고구려 궁궐 안의 또 다른 음모였습니다.
호동 왕자의 친모는 둘째 왕비였고 첫째 왕비에게는 친아들이 있었거든요. 첫째 왕비는 호동의 인기와 공로를 매우 경계하고 있었는데요. 낭랑 정벌의 영웅이 된 호동은 태자 자리마저 위협하는 존재였죠. 그래서 첫째 왕비는 대무신왕에게 충격적인 모함을 올리게 됩니다. 호동이 자신을 음흉한 눈으로 쳐다본다는 거짓 고발이었거든요. 삼국사기는 이 모함의 과정을 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왕비의 한마디 한마디가 호동의 목숨을 천천히 조여갔습니다. 대무신왕은 처음에는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왕비는 끈질기게 호동의 야심을 의심하라고 부추겼거든요. 결국 왕의 마음 안에서도 작은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죠. 주변 신하들은 호동에게 직접 변명하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호동은 그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변명을 하면 어머니인 왕비의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이었거든요. 표를 지키느냐, 자기 목숨을 지키느냐의 갈림길에 선 셈이죠. 호동은 결국 어머니의 허물을 덮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 목숨을 끊었다고 사료는 전합니다. 낭랑을 무너뜨린 영웅이 궁궐 안무함에 쓰러진 것이었거든요. 대무신왕은 뒤늦게 진실을 알고 깊은 후회에 빠졌다고 전해지죠. 낭랑공주의 비극과 호동의 죽음은 이렇게 한 쌍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극 뒤에서 고구려의 영토는 빠르게 넓어지고 있었죠. 낭랑이 무너진 자리에 고구려의 깃발이 새로 올라가게 되었죠. 대무신왕은 정복지마다 군사 거점을 새로 세워 나갔는데요. 북으로는 부여 옛 땅, 남으로는 낭랑 옛 땅까지 손이 뻗었죠. 그 결과 고구려는 단숨에 동부가 강국의 자리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료를 꼼꼼히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삼국사기는 대무신왕의 정복을 짧지만 강하게 기록해 두었거든요. 부여 대소왕의 머리가 잘렸다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그건 단순한 전투 묘사가 아니라 왕조 종결 선언이었던 셈이죠. 주몽을 쫓아냈던 부여가 손자대에 와서 거꾸로 무너진 거였거든요. 한 세대 만에 쫓겨난 자와 쫓아낸 자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이 반전은 고구려의 자기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데요. 더 이상 부여의 그늘에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니었던 셈이죠. 오히려 부여를 흡수하고 그 정통성까지 가져오게 된 거였거든요. 낭랑국 병합으로 한반도 안쪽 교역로도 손에 들어오게 되었죠. 이때부터 고구려의 시야는 만주를 넘어 더 멀리 향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호동 왕자의 비극만 기억하지만 사실은 더 큰 이야기였죠. 한 왕자의 사랑 뒤편에서 한 나라의 운명이 통째로 바뀐 거였거든요. 대무신왕은 그 변화를 이끈 인물로 사료에 또렷이 남게 되는데요. 부여 정벌과 낭랑 병합은 한 묶음의 거대한 전환점이었던 셈이죠. 이 전환 위에서 이후 고구려의 700년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대무신왕의 즉위는 단순한 왕위 교체가 아니었던 것이죠. 주몽이 쫓겨난 그 부여를 손자대에서 무너뜨린 셈인데요. 대소왕의 목이 떨어지면서 부여의 권위는 완전히 꺾였죠. 낭랑국 병합은 한반도 중부로 향한 첫 큰 발걸음이었고요. 호동 왕자와 낭랑공주의 비극은 그 정복의 그림자였습니다. 사랑은 깨지고 자명고는 찢기며 한 나라가 사라진 거죠. 이 사건으로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를 잇게 된 것인데요. 삼국사기는 이 시기를 고구려 도약의 출발점으로 기록합니다. 대무신왕이라는 시호 자체가 그 위상을 짐작하게 해주죠. 한 세대 만에 부여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난 셈이었거든요. 이후 고구려는 요동과 한반도 북부의 강자로 자리 잡게 되죠. 광개토 대왕의 정복도 결국 이 시기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장수왕의 평양 천도 역시 이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죠. 한 왕의 결단이 700년 역사의 방향을 정해버린 셈인데요. 그래서 대무신왕의 이름은 오늘까지도 또렷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는 동북아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갑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바로 알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